안녕하십니까. 꿈을 심는 치과 윤정훈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제 날씨가 꽤 많이 선선해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아직 코로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점들이 좀 있어서 다들 힘을 내서 그런 문제들 잘 좀 이겨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이제 발치직시 식립 임플란트 수술 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발치즉시 식립 시 기억해야 할 숫자 몇 가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드릴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동안 제가 한 5번 정도에 걸쳐서 발치즉시 식립 임플란트 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이제 그동안 말씀드린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 개인적으로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래서 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만한 그런 수치 아니면 숫자를 한 6가지 정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경험이 있는데 강의를 이렇게 한번 듣고 나서 정말 내가 관심 있는 강의나 내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면 사실은 대부분 강의를 듣고 이제 잊어버리는 경우, 그래서 임상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개인적인 경험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그동안 제가 이렇게 발치즉시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들 좀 정리하면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좀 기억하기 좋게 그렇게 한 6가지 정도를 추려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하고, 그것이 또 임상으로 바로 좀 연결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말씀드린 내용과 이제 좀 중복되는 내용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또 다른 케이스에서는 또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적용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또 한번 보시고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늘 보여드리는 그 레퍼런스도 전에 보여드렸던 거하고 일부분 이제 좀 중복되는 것도 있는데, 전에 이제 또 시간 관계상 또 말씀을 자세하게 못 드렸던 내용들을 조금 더 이번 시간에 보강을 해서 말씀을 드릴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의 내용은 증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증례는 구치부 증례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발치즉시 식립의 일반적인 케이스에서 적용될 수 있는 숫자, 이런 정도의 숫자를 말씀을 드릴까 하고요. 두 번째 증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발치즉시 식립이라고 하면 선생님들께서 대부분 이제 상악 전치부에 관심들이 가장 많으시기 때문에 상악 전치부에서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룰들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상악 전치부 수술에서는 이제 거의 연조직 이식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적용될 수 있는 연조직에 관한 룰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증례에서 이제 이런 3가지 정도의 수치를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2대 0.5, 3분의 1, 3주라는 수치를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증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0대 여자 환자분인데 이제 이런 상태로 내원을 하셨습니다. 포스트가 있었는데 포스트가 이제 프랙처가 되면서 빠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CT상에서 보면은 하방에 이렇게 특별한 페리피컬 리전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바칼이나 링구얼 플레이트도 인택트한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이렇게 루트 프랙처가 포스트가 부러지면서 같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35번 치아를 발치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발치를 하고 나서 이와 같이 이제 발치직시 식립 임플란트 수술을 조금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심미성을 조금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링구알 쪽으로 인시전을 주어서 링구알 쪽을 오픈을 시키게 되는 것이죠. 제가 아마 상악 전치부 강의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파필라를 보존을 하면서, 그러니까 파필라의 코어 부위에서 한 1mm 정도 이제 코어 탑에서 1mm 정도 이제 링구알이나 팔라탈 쪽에서 인시전을 주기 시작을 하면 이러한 이제 인시전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을 붙이자면 파필라 어웨이, 링구알 인시전 앤 플랩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링구알 쪽을 열어주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드릴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플랩니스 수술이라면 이제 그 드릴링의 기준점은 서브티슈가 될 것이고요. 이와 같이 플랩을 연다면 링구알 크레스트가 수술의 기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5mm 정도를 임플란트를 식립을 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드릴링이 된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플란트를 이와 같이 링구알 쪽에 식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발치 즉시라고 하면 선생님들께서 대부분 임플란트를 팔라탈이나 링구알에 식립을 해야 된다. 이것들은 대부분 알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다 아시는 내용이긴 하지만 좀 더 이렇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임플란트가 왜 설측으로 식립이 되어야 되는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숫자가 2대 0.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헌을 잠깐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학교 때 많이 배운 린데 교수님이 그 발치 후에 그런 디멘셔널 체인지가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선생님들께서 대부분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알베올라 본이 있고요. 그것은 이제 콜티칼 본과 그다음에 트라베큘라 본으로 나누어지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라미나 듀라라고 해서요. 그 치조백선이라고 우리말로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투스 디펜던트 스트럭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치아가 있으면 이 치아가 있으면 이렇게 이제 임플란트 자연치 주위로 이렇게 그 라미나 듀라 치조백선이 이렇게 하얗게 보이죠. 선생님들께서 뭐 늘상 우리가 이제 임상에서 접하는 내용이지요. 그리고 이제 이 치아가 발치가 되면은 그 치아도 없어지지만 그 주변에 있는 치조백선도 같이 없어지는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미나 듀라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그 이제 알베올라 보온 쪽으로 이제 페리온탈 리가멘트가 이렇게 어태치되어 있는 그 부위에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이제 과광화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그 샤페이스 파이버가 뭐 덴틴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시멘툼을 지나고 PDL 스페이스를 지나서 본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본에 이르러진 그 부위가 이제 라미나 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방사선학적으로는 라미나 듀라, 치조백선, 그 다음에 그 조직학적으로는 이제 번들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뭐 제가 화면이 조금 희미해서 죄송합니다만은 크레스트 쪽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이와 같이 그 치조골에서 PDL 스페이스와 접해 있는 이 부위가 이제 주로 라미나 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이제 그 확대를 해서 좀 살펴보면요. 이제 이 부위가 덴틴이 되고요. 이 부위가 시멘툼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부위가 이제 그 PDL 스페이스이고요. 이 부위가 이제 라멜라 본이 되는 것입니다. 뭐 이 그림은 선생님들께서 그 오리엔테이션이 잡히시지요. 그래서 이 번들본은 이 부위죠. 이와 같이 PDL 스페이스와 그 라멜라 본 사이에 있는 이 단단하게 과광화가 되어 있는 그 부위가 이제 번들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번들본이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좀 살펴보면요. 그 이와 같이 이제 자연치가 있으면 일단 그 링구알 쪽을 좀 고배율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이 치아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PDL 스페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PDL 스페이스가 대략 재어보니까 0.2에서 한 0.3mm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이 부위가 이제 번들본이 되겠고요. 그 번들본의 두께가 대략 한 0.5mm 내외 정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링구알에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바칼로 넘어가서 바칼을 좀 살펴보면요. 이와 같이 치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크레스트라고 봤을 때 번들본이 이 정도가 이제 번들본이 바칼에서는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께가 대략 한 2mm 이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발치를 하고 나면 이 번들본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치조백선이 사라지는 것과 같이 번들본은 없어지게 됩니다. 근데
박칼에서 번들번의 두께가 더 두껍기 때문에 박칼 쪽에서 흡수가 더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2대 0.5라는 숫자는 박칼과 링구알의 번들번의 두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박칼 쪽에 흡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임플란트를 링구알 쪽에 이제 식립을 해줘야 된다. 이제 이런 이유가 되는 것이지요. 물론 이제 그 박칼의 흡수가 일어나는 건 꼭 번들번만에 의해서 흡수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외에도 이제 그 박칼의 협착 골판의 외부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그런 흡수들이 발치 후에 같이 일어난다고 그 린데 그룹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이제 막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쨌든 번들번의 두께가 두껍기 때문에 협착의 흡수가 많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임상적 의미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발치 즉시 식립에서 이제 설축으로 임플란트를 식립해야 되는 이유가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갭 디스턴스 보통 뭐 2mm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갭 디스턴스를 2mm 내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크게 만들어줘서 가능하면 임플란트를 설책이나 팔라탈 쪽으로 보내주는 것이 물론 이제 보철이 허용 가능한 범위 내라는 전제가 있겠지만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다. 그렇게 개념을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이렇게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남아있는 이제 작업이 이제 그 본그라프트가 되겠지요. 그래서 본그라프트를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이제 임플란트 안쪽으로 커튼 펠렛을 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걸 빼내면 이제 뭐 힐링이나 이런 것들을 넣기가 좋겠지요. 그래서 일단 죄송합니다. 발치화가 이제 그 설측 치근에 염증이 있거나 설측 골판이 파절되어 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경우라면 그 발치를 하고 나서 설측의 흡수가 적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를 보철적으로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설측으로 붙여서 식립하는 것이 좋고 아니면 설측에서 대략 한 0.5mm 정도에 띄워서 이렇게 식립해 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협측은 흡수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갭 디스턴스 HDD를 조금 크게 해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75 정도의 그 ISQ 밸류가 나오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그 본그래프트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그래프트를 해주었을 때 본그래프트를 이제 발치와의 전체를 다 채우실 필요는 없고요. 그 발치와의 상부의 한 3분의 1 정도만 본그래프트를 해줘도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와 그 임상적인 의미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발치를 했을 때, 발치와의 본그래프트를 했을 때 이렇게 남아있는 익세스한 그 본 파티클들은 석션을 통해서 다 제거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해야 될 숫자가 이제 3분의 1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3분의 1, 두 번째 기억해야 될 숫자는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분홍 그 배경으로 나오는 부위의 숫자들을 선생님들께서 기억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강의 듣기가 조금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헌을 잠깐 살펴보면, 그 린데 그룹에 있는 아라우조가 2008년에 발표한 논문인데요. 그 발치와의 리덕션이 어떻게, 그 리덕션 되는 양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에서 실험을 한 논문이 되겠는데요. 이제 그 실험, 그 대조군으로 자연치가 남아있는 그 상태에서 그 3등분으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날, 미들, 에피칼 이렇게 나누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험군으로 그 발치를 한 이후에 발치와에 대해서도 이렇게 3등분을 해서 그 부피의 변화가, 그 흡수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갖다가 이제 비교를 한 그러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결론만 좀 살펴보면, 먼저 이렇게 자연치가 이렇게 3등분을 하였을 때는 뭐 당연히 자연치가 있으니까 그 발치와의 부피 변화가 거의 없지요. 처음과 비교를 했을 때. 3분의 1 쪽에서도, 코로나 3분의 1에서도 거의 부피 변화는 없었고요. 근데 이제 발치와라면 문제가 좀 달라지지요. 그래서 발치와를 보면 이와 같이 에피칼하고 미들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약간의 부피의 증가 양상도 보인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코로날 3분의 1에서는 대략 한 30% 정도의 그 흡수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발치와의 흡수를 이야기할 때 혹은 발치 즉시 식립을 하고 발치 즉시 식립을 하고 발치 즉시 식립 후에 그 발치와의 흡수를 이야기를 할 때는 대부분의 경우는 이 코로날 3분의 1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그 변화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죠. 아마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발치해놓고 임상에서 보시면 이런 변화들을 많이 이제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제 에피컬 3분의 1과 미들 3분의 1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마지날 포션, 다시 말해서 코로날 3분의 1은 30% 정도의 부피 변화가 감소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위가 이제 발치 즉시 식립에서 중요한 부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임플란트의 그 머리 부분, 헤드 부분의 위치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본그라프트를 하는 그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부위에 집중되는 것이 좋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인체에서도 비슷한 영향을 보일 거다. 이렇게 이제 그 논문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임플란트를 발치 즉시 식립을 할 때 이와 같이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그라프트를 해줄 때 이제 이 코로날 3분의 1 아니면 조금 그 더 들어간다면 한 그 2분의 1 정도까지 본그라프트를 해주고요. 이 깊이까지 다 끝까지 다 본그라프트는 굳이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액세스한 그 본들은 석션 연령을 통해서 제거를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힐링을 그 넣을 수 있는 상황이면 THA를 넣고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발치와의 고립식술은 그 발치와 코로날 3분의 1 정도만 해줘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임상적인 의미는 사실은 그 우리가 발치와의 임플란트를 심고 이제 고리식을 할 때 그 조그마한 틈새에 본을 갖다 끝까지 밀어 넣는 게 참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3분의 1 정도만 해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고리식술이 조금 더 용이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콜라 테이프를 넣어주게 되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본들이 조금씩 더 그 발치와 그 에피칼 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겠죠. 그래서 논문의 임상적인 의미는 본그라프트는 대략 한 3분의 1 정도만 해줘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조금 뭐 임플란트 식립이 깊어진다면 한 2분의 1 정도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발치 즉시 식립의 고리식이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쉽게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바이오콜 테크닉에 의해서 프라이머리 클로즈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이오콜 테크닉에 의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 바이오콜 테크닉을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가면요. 그 스칼라가 1999년에 이제 발표한 것으로서요. 발치를 하고 그 다음에 소켓을 퍼포레이션을 해주면서 블리딩을 유도를 하고 거기에 이제 바이오스를 넣고요. 바이오스를 넣고 그 상부를 콜라겐 매트릭스 머티리얼, 다시 말해서 이제 콜라 플러그라든지 뭐 아니면 이제 저는 이제 콜라 테이프 개인적으로 더 선호하는데요. 콜라 테이프 같은 걸 덮고 그 위에 이제 그 호리존탈 매트릭스 추출을 해줘라.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발치와에서 자라 들어오는 상피들이 하방으로 이렇게 다운그로스를 하지 않고 콜라겐 그 매트릭스를 통해서 따라서 이렇게 이제 힐링이 일어나는 그런 과정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발표를 했을 때는 뭐 이제 이런 티슈 시멘트 아이소덴트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폰티그로 오베이트 파닉 같은 걸 이제 눌러주라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요. 뭐 이 6번, 7번은 뭐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한 5번 정도까지 이렇게 많이들 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 발치의 본그라프트를 하고 나서 이와 같이 이제 콜라 테이프를 이용을 해서 상부를 갖다가 이렇게 라이닝을 해주라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35번 임플란트가 식립이 되었고요. 수술 직후의 CBCT 사진입니다.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주변에 본그라프트 한 것과 그다음에 임플란트 주변에 본들이
잘 유지가 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좀 시간이 경과된 후에 파노라마 사진입니다. 임플란트 주변의 본들이 잘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바이콜 테크닉의 힐링 과정들을 뭐 잠깐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환자분의 수루 1일 경과 사진이 되겠습니다. 뭐 이와 같이 힐링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8일 정도 경과된 사진이 있죠. 이와 같은 힐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일, 한 2주 정도 지났을 때 사진입니다. 뭐 상피들이 많이 자라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직 상피가 조금 덜 들어온 것 같기는 한데요. 그 다음에 이제 21일, 수로 3주 정도 된 것이죠. 3주 때 보면 이제 상피들이 완전히 임플란트 주변을 덮고 있는 그런 양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들이 그 이제 발치직이 식립을 플랩리스라든지 혹은 그 오픈 멤브레인 테크닉을 쓴다든지 아니면 그 발치와를 개방창으로 이렇게 힐링을 시킬 때 그 임플란트 주변의 상피가 대략 언제 정도면 덮이느냐. 이것은 아무래도 이제 그 발치와의 그 감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좀 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임상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중요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 기간이 대략 한 3주 전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숫자는 한 3주 정도라는 것들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문헌을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면요. 그 발치와의 치유 과정을 일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치와의 치유 과정은 사실은 뭐 옛날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그 여러 그 논문들이 발표가 되어 있고요. 또한 그 논문들이 뭐 약간의 그 시점의 차이들은 좀 있지만 거의 대동소이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69년도에 발표한 암너의 논문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대략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발치하고 힐링이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면 먼저 그 발치를 하고 24시간 내로 이제 우리 블리딩이 일어나지요. 그리고 이제 그것들에 의해서 이제 블러드 클럿이 형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형성된 블러드 클럿은 헤몰라이시스 용혈 현상에 의해서 이제 그라뇌이션 티슈화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이제 발치아가 일단 24시간 내로 이렇게 그 블러드 클럿으로 덮이게 되고요. 이 과정이 사실은 그 발치와의 힐링이나 아니면 그 발치 즉시 식립 임플란트의 힐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과정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발치 즉시 식립을 하고 뭐 바이오콜 테크닉을 쓰든 뭐 다른 방법을 써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행위들의 핵심은 이러한 발치와 주변에 블러드 클럿을 이제 유지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포커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과정들 중에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한 2, 3일 정도가 지나고 나면 이제 블러드 클럿이 이제 수축이 되기 시작을 하고요. 이렇게 수축이 되면서 하방에 이제 유가 조직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4일 정도 지나고 나면은 일단 그 우리가 이제 오늘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창상의 상피들이 이제 조금씩 이렇게 자라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 외에는 이제 발치와의 본들이 좀 생성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면은 이제 그 유가 조직들이 조금 더 성숙이 되면서 또 치근단 부위에서는 그 오스테오이드, 선생님들 많이 알고 계시는 오스테오이드, 뭐 인대 쪽에서는 이제 프로비저널 매트릭스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오스테오이드가 이렇게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이제 이렇게 오스테오이드가 만들어진다라고 하지요. 그리고 이제 오늘 주제인 그 3주일 정도 경과가 되면 이제 창상 부위의 상피화가 완전히 진행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이 상피 자체는 굉장히 유약하기는 하지만 발치화가 대략 한 3주 정도 전후해서 이렇게 상피로 덮이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발치화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발치 즉시 식립을 하고 나서 임플란트가 만약에 그 콜라 테이프나 이런 것들로 전체 발치화를 덮는다면 한 3주 정도, 3주에서 한 5주 사이를 기다리는 것들이 좋고요.
그리고 이제 힐링이 올라가서 상피가 자라 들어와야 될 양들이 적어지게 되면 조금 더 빠른 그런 상피화가 일어나겠지요. 그래서 그거는 한 2주 정도 그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는 이제 발치화가 2달 정도 지나게 되면은 이와 같이 이제 본들이 많이 형성이 되고, 이것은 이제 그 우분본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리모델링은 일어나지 않고 이제 본 자체가 굉장히 성긴 본의 형태로 본 모델링만 만들어지게 되고요. 근데 이제 이 2달이라는 부위도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면은 상피의 입장에서 보면은 보통 한 3주 내외에서 상피가 다 덮이게 되고요. 그리고 그 상피가 이제 성숙되어 가서 어느 정도 강도를 가지게 되는 기간들이 한 2달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 하방에 있는 라미나 프로폴리아 같은 데서 이와 같이 이제 콜라겐들이 축적이 되면서 이제 상피들이 조금 더 단단해지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4달 정도 지나고 나면은 본이 그 리모델링이 되면서 그 마추레이션이 되고, 그래서 라멜라 본과 본메로우로 나누어지는, 그래서 발치와의 전체적인 그 힐링 과정이 완성이 되는 기간은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 과정을 조금 다른 논문으로 좀 살펴보면 에비앙이 이제 1980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보면 그 앞에서 그 암너의 논문하고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그 에피테리얼 클로즈가 일어나는 것이 대략 한 발치 후 3에서 5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주 정도를 기억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본 필링이 일어나는 기간은 앞에서 8주 정도, 2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5에서 10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 필링이 완전하게 일어나는, 그러니까 아마 본 성숙이 일어나는 기간을 한 16주 정도, 그러니까 4달 정도를 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발치와에 있는 그 오스테제닉 액티비티, 다시 말해서 힐링 커패시티가 대략 한 4에서 6주 정도의 이제 피크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8주 정도를 지나게 되면은 이제 이 오스테제닉 캐패시티가 좀 떨어지는 걸로, 감소되어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완전한 상피화, 그러니까 상피가 어떤 플랩을 젖혔을 때 찢어지지 않고 강도를 가지려면 한 2달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딜레이드 임플란테이션을 한다면은 그 기다리는 기간은 대략 한 2달 정도가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한 달 전후에서 기다리게 되면은 상피가 덮이기는 하지만 요약 상피이기 때문에 이제 테어링이 되어 가지고 이제 프라이머리 클로즈를 하기 좀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2달 정도를 기다렸다가 이 2달 정도까지는 그또 발치와의 힐링 커패시티도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을 하면 그 정도의 기간이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임상적인 의미는 상피가 발치와를 덮는 기간이 한 3주 정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발치 즉시 식립을 하게 되면은 물론 발치와의 크기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하겠지만 한 2주에서 3주 정도까지는 발치와의 관리가 중요하다. 감염이 되지 않는, 물론 감염이 쉽게 잘 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환자분을 일주일이나 아니면 뭐 5일 정도에 한 번씩 불러서 드레싱을 하고 한 3주 정도까지는 발치와를 관리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을 다시 돌아가서 대략 한 달 25일, 그러니까 2달 정도 지났을 때 사진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신 사진과 비교했을 때 상피가 확실히 이제 그 단단해진, 그런 치밀해지는 그런 느낌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달 전후에서 임프레션을 떠서 대략 한 2달 12일경에 이제 이와 같이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이게 초진 시의 사진인데요. 우리가 이제 링괄 쪽에 플랩을 젖혀서 이렇게 마무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필라를 남겼는데요. 물론 초진 시의 사진을 보면 이 35분의 디스탈 쪽은 코아가 이렇게 조금 그 망가져 있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쪽에서는 파필라도 살아있고 코아 부위도 살아있는 그런 양상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보철 완성 시의 사진을 봐도 우리가 링괄 인시전을 주기는 했지만 파필라를 남겼기 때문에 이와 같이 파필라들이 비교적 잘 유지가 되는, 물론 여기는 이미 이제 초진시부터 꺼져 있었기 때문에 재생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교환면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리피컬 사진인데요. 보철 완성 시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본들이 잘 유지가 되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략 한 2년 정도 경과 시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본들이 잘 유지가 되는 그런 양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2년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사진인데 뭐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요. 예, 그래서 환자분이 근래 리콜을 해서 한 4년 정도 지나서 리콜을 했는데요. 보시다시피 이 35번의 메지알 쪽은 파필라가 비교적 잘 유지가 되고 있고요. 디스탈 쪽은 조금 더 자라들어오기를 기대했었는데 뭐 한계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조진 씨의 사진이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사진은 그 교환면 사진이 되겠습니다. 비교적 잘 유지가 되는 그런 양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4년직 경과가 되었을 때 CT 사진이 되겠습니다. 임플란트 주변에 본들이 본그라프트 있는 것들도 잘 남아 있고요. 잘 유지가 되는 그런 양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상으로 이제 첫 번째 증례를 통해서 이러한 수치들을 이제 알아봤고요. 이제 두 번째 증례는 이제 상악 전치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뭐 이제 저한테 질문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도 아마 이제 상악 전치부에 대한 질문들이 제일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치부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전치부에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숫자는 뭐 두 가지 정도라고 말씀드립니다. 1mm 이하, 그 다음에 이제 2mm는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증례가 되겠습니다. 이제 환자분이 이제 이렇게 내원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13번부터 14, 15, 16번은 이 사진을 찍고 난 이후에 발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번은 남겼었는데요. 이 상태로 이제 힐링이 되어서 몇 달 있다가 다시 오셨는데, 그 12번도 이제 모빌리티가 이제 계속 있어가지고, 12번도 이제 발치를 하고, 이제 12번, 14번 이렇게 브릿지 형태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파셜 덴처를, 그러니까 임플란트 파셜 덴처겠죠. 그렇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2번 부위를 이렇게 발치를 했죠. PDL이 거의 남아있지 않는 그런 상태였고요. 그래서 14번 부위의 그 술전 12CT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2번 부위의 술전 12CT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러한 그 인시전 방법, 뭐 이건 제가 전치부 때 똑같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파필라 오웨이, 구치부니까 상악이니까 팔라탈 인시전 앤 플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 파필라를 이렇게 그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코어 부위를 중심으로 해서 한 1mm나 2mm 정도 지점에서 이제 인시전을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파필라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팔라탈 부위를 플랩을 젖혀서 이제 팔라탈 부위를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이 케이스에서는 이제 이러한 그 다른 부위들이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박칼도 이렇게 플랩을 열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박칼을 플랩을 열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상악 전치부에 있어서 그 박칼본의 두께가 과연 얼마나 되느냐, 이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선생님들께서 대부분 아시겠지만 그 전치부 심미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불행히도 되게 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mm 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기억해야 될 숫자는 1mm 이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하, 물론 1mm도 중요하지만 이하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문헌을 잠깐 살펴보면 이제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논문인데요. 아마 부산대학교에서 나온 논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인에 있어서 그 페이셜본의 두께와 그 다음에 이제 진지바 바이오타입 상악 전치에서의 관계들을 이제 연구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논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잠깐 살펴보면 그 CJ에서 대략 한 4mm 지점, 6mm 지점, 그 다음에 그 8mm 지점에서 그 CT를 찍고 이렇게 커팅을 한 것이죠. CT상에서. 그래서 그 박칼본의 두께를 우리가 이제 살펴본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좀 살펴보면 일단 먼저 그 견치에 있어서는 N수가 113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견치에 있어서는 4mm, 6mm, 8mm 지점에서 대략 0.5에서 0.3 정도. 그러니까 1mm가 채 안 되죠. 박칼본의 두께가. 그 다음에 그 측절치도 마찬가지죠. N수가 112명인데 거기에서도 보면 그 4mm, 6mm, 8mm 지점에서 N수가 그 두께가 0.5, 0.4, 0.1. 그러니까 굉장히 얇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절치에서도 N수가 110인데 0.6, 0.6, 0.6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위에서도 1mm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두 통계적인 유의성들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또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이제 1mm가 안 되는 두께에 있어서 진지바 바이오 타입은 어떠냐는 것이죠. 그렇게 놓고 보면 그 진지바 바이오 타입이 띡 바이오 타입, 그러니까 1mm는 안 되지만 바이오 타입 자체는, 그러니까 진지바 자체는 이제 두꺼운 띡 바이오 타입을 보이는 경우가 남자들이 82%, 여자분들이 75%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띵 바이오 타입은 18, 25밖에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얇지만 연조직의 두께는 두꺼운 띡 바이오 타입이었다는 것이죠. 이걸 역으로 이야기를 하면 한국인에 있어서 치연이 띡 바이오 타입인 경우에도 그 협즉 골판의 두께, 다시 말해서 박칼본은 1mm 이하로 얇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같은 내용이니까 이건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우리가 이제 그 생체형, 그러니까 그 바이오 타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제 사용했던 방법은 사실 이 논문에서는 그 치주 탐침자, 다시 말해서 페리오던탈 프로브를 이용을 해서 그것을 이제 그 치연 열구에 삽입을 해서 이게 이제 비쳐 보이느냐, 안 비쳐 보이느냐 이런 것들로 이제 평가를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논문의 고차를 조금 살펴보면 그 상악 전치부의 한국인에 있어서 순측골은 대부분 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치부의 임플란트 수술, 뭐 발치 즉시 식립을 하든 어떤 수술을 하든 간에 이 순측골의 소실을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두께를 측정을 할 때 그 치주 탐침자보다는 CBCT가 더 정확하기 때문에 CBCT를 이용을 해서 그 박칼본의 두께를 우리가 알고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살펴보면 상악 전치부에서 그 한국인의 삼척골은 대부분 1mm 이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발치즉시 식립에서 이상적으로 요구되는 2mm의 두께를 만족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대부분의 순측골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흡수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치부 수술에 있어서는 부가적인 연조직 수술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골 증대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주나리오라고 이제 그 마찬가지로 린데 그룹의 사람인데요. 그 브라질 사람에 있어서 이제 건강한 그 사람의 전치부 245개를 이제 이렇게 크레스트에서 1mm, 3mm, 5mm 하방으로 이렇게 섹션을 해서 그 두께를 측정한 그런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브라질 사람도 어떤가를 좀 살펴보면 거의 한국 사람과 비슷한 그러한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mm 지점, 0. 그 중절치, 측절치 K9으로 보면 0.6, 0.7, 0.6. 3mm 지점도 1mm가 안 됐고요. 5mm 지점도 1mm가 안 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3mm 지점에서 대부분 1.0mm, 그러니까 1mm 이하의 대부분의 그 환자분들이 포진을 하고 있었고요. 5mm도 마찬가지죠. 5mm도 1mm 이하 지점에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퍼센테이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결과도 마찬가지죠. 에세릭 존에서 박칼본의 두께는 매우 얇다. 그리고 대부분은 아마 번들본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발치가 되거나 하게 되면 이제 대부분 사라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논문의 임상적인 의미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대로
그 상악 전치부의 협측 치조골의 두께는 1mm 이하로 얇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임플란트 수술을 할 때 우리가 부가적인 수술들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 이제 상악 전치부의 수술을 할 때는 연조직 이식술이나 본그라프트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연조직 이식술을 하기 위해서 앞에서 이제 그 팔라탈 쪽으로 플랩을 젖혔는데 이 상악 전치부의 이 부위의 그 두께가 한 3mm 이상 되죠. 제가 지난번 강의 때도 한번 설명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두께가 물론 구치부보다는 조금 얇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의 두께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조직에. 그래서 플랩을 젖힌 김에 이 플랩을 이용을 해서 이와 같이 연조직을 채취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CTG를 팔라탈 플랩에서 이렇게 채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뭐 이제 이 채취되는 양이 뭐 아주 광범위한 경우라면 사실은 이 플랩에서만 채취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크기라면 이제 이 플랩에서 보다 용이하게 쉽게 그리고 환자분한테 몰비디티도 좀 적게 그렇게 이제 CT를 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2번에 이 그 바칼 쪽에 이와 같이 이제 그 연조직 이식술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전에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여기서 상악 전치부에서 알고 가야 될 숫자가 이 갭 디스턴스이지요. 이 갭 디스턴스는 그래서 그 한 최소 2mm 이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숫자가 5번째로는 2mm, 여기서는 이상이 중요합니다. 이상, 아마 2mm라는 거는 선생님들께서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근데 그것이 이제 2mm 이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숫자 5번째로는 2mm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문헌을 잠깐 살펴보면 피에트로브스키가 67년에 발표한 논문이 되겠는데요. 이제 그 치아가 발치가 되고요. 그의 콘트라라테랄한 치아가 존재하는 그 모델, 다시 말해서 만약에 21번이 발치가 되었다면 11번이 남아있는 그러한 모델 149개를 이제 임프레션을 떠서 그 11번과 21번의 그 폭을 갖다가 연조직의 폭을 갖다가 계산한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원래 이제 발치와의 볼륨이 치아 주변의 그 본의 볼륨이 이 정도였다면 발치를 하고 나서 원래 이제 이렇게 있었다가 이와 같이 이제 이렇게 흡수가 일어난 그 양을 갖다가 이제 측정을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바칼과 팔라탈의 그 흡수량을 갖다가 이제 수치적으로 이제 측정한 그런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흡수가 일어나는 양을 좀 살펴보면 먼저 하악에서 보면 바칼에서는 뭐 이런 정도의 흡수가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링구알에서는 뭐 이런 정도. 그래서 평균적으로 3.5 대 1.7, 한 2배 정도의 차이로 이제 바칼의 흡수가 더 많고요. 뭐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내용들이고요. 그다음에 상황에서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바칼에서 대략 이런 정도의 흡수가 일어나게 되었고요. 팔라탈에서도 이런 정도의 흡수가 일어났죠. 그래서 여기 또 대략 한 2배 정도 바칼의 흡수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들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제 전치부에 대한 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악 전치부에서 이제 그 알베올레본의 흡수량이 얼마냐? 대략 3. 그래서 한 3mm 내외 정도가 발치와의 흡수가 일어나는 그러한 그 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2mm라는 수치가 어떻게 나오게 됐냐 하면요. 그 주나리오가 2011년에 발표한 논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 상악 전치의 그 전체 흡수량이 평균 한 3mm 내외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 이야기에서 바칼 플레이트 두께가 평균적으로 한 1mm가 조금 안 되죠. 그래서 한 1mm라고 봤을 때 그 차이가 한 2mm 정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 2mm는 그 발치와에서 오리지널 볼륨, 그러니까 바칼 플레이트의 두께가 1mm 정도가 되는데 그 1mm보다
한 2mm 정도가 더 흡수가 되어서 들어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할 때 바칼 플레이트에서 한 2mm 정도의 최소한의 갭들을 만들어 주는 것이 임플란트 주변의 본들이 나중에 흡수가 되는 것들을 막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이제 그 호리존탈 바이오로직 위스 같은 것도 물론 이제 익스터널 타입의 경우에는 한 1.5mm 정도 된다고 하지요. 타나우 등에 의하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상악 전치부에서 수술을 할 때는 최소한 2mm 이상의 그 호리존탈 갭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치부에서 갭 디스턴스는 한 2mm 이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고리식과 연조직 이식술은 가능하면 시행을 해주는 것이 좋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케이스로 다시 돌아가서 이와 같이 바깥 쪽에 이제 그 연조직 이식술을 하고 본그라프트를 같이 시행을 하고 이와 같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파필라는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직후에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파노라마 사진이고요. 네, CT상에서 12번 술 후에 이제 12CT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본그라프트 했던 그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본 하우징 내 임플란트는 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번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본 하우징 내 임플란트는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루 9일 정도 되었을 때 힐링되는 양상이 되겠습니다. 이 부위가 이제 볼륨이 많이 증가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힐링이 일어난 양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 보철은 뭐 환자분이 이제 뭐 사정으로 조금 늦게 오시는 바람에 한 9개월 정도 만에 완성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정도로 힐링이 보철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위가 조금 꺼져서 약간 아쉽기는 하지만 환자분은 크게 불만은 없으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보철이 완성이 되었을 때 뭐 임플란트 주변의 본들도 비교적 잘 유지가 되는 그런 양상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일단 전치부 케이스도 이제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제 세 번째 증례는 그 이제 상악 전치부에서 이제 그 연조직의 두께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연조직을 이제 심미적으로 연조직이 이제 오랫동안 잘 유지가 되어야지 상악 전치부의 심미성이 증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1대 1.5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노자와 observation이라고 하는데요. 이 논문은 선생님들께서 많이들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은 하고요. 이제 환자분이 이렇게 내원을 하셨습니다. 루트 프랙처가 일어나 있었고요. 뭐 캐리어스도 심했고요. 그래서 교환면 사진이 되겠습니다. 발치 후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이 부위는 이제 이렇게 많이 꺼져 있는 그런 양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이 이제 초진 시에 내원했을 때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프랙처가 일어나 있었고요. 술전 12CT 사진이 되겠습니다. 21번과 12번을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게 되었는데요. 술전 사진이 되겠습니다. 바칼 플레이트들은 비교적 잘 유지가 되는 그런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치를 하고요. 이 부위를 보강하기 위해서 플랩을 젖히고 그 다음에 이때만 해도 제가 팔라탈 플랩을 이용을 해서 CTG를 채취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통법대로 구치부에서 이제 CTG를 이렇게 채취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를 이 부위와 이 부위에 이렇게 이제 식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CTG를 이용을 해서 이 파닉 부위와 그 다음에 임플란트 부위 일부를 커버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악 전치부의 협착 연조직의 이 폭이 넓어져야지만 심미적인 결과를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유지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율이 1대 1.5라는 것이죠.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로 기억이 될 수치는 마지막 수치가 되겠습니다. 수치가 너무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1대 1.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자와가 2006년에 유러피안 저널에 발표한 논문이 되겠는데요. 그 임플란트 중에서 퍼포먼스를 잘하고 있는 임플란트의 그 연조직의 높이와 폭의 비율을 이제 그 발표한 그런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바칼 그 쪽에 그 뮤커절 하이트가 한 1.5mm 이상 되는 그러한 그 임플란트에 있어서 1년 이상 이제 기능을 했던 그러한 임플란트에 있어서 14명이죠. 환자분 14분에 있어서 그러한 것들을 채취를 해서 뭐 평균적으로는 한 3년 5개월 정도 이제 기능을 했던 그러한 임플란트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어버트먼트와 보철물을 제거를 하고 연조직만 남긴 상태에서 이렇게 임프레션을 뜬 것이죠. 그래서 이 임프레션을 가지고 그 평균적인 그 연조직의 높이와 폭을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높이가 2.17 대 3.44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율로 나누자면 높이 대 폭의 비율이 1대 1.58, 그러니까 1대 1.5 정도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그림으로 보면 여기가 이제 임플란트가 되겠는데요. 임플란트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연조직이라고 봤을 때 이 연조직을 조금 확대를 하면 여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임플란트가 있고요. 연조직의 높이가 1일 때 폭은 대략 1.5 정도가 되어야지, 그러니까 1대 1.5 정도, 폭이 넓어야지 이 연조직의 높이가 잘 유지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연조직의 높이가 리세션이 일어나지 않고 잘 유지가 된다는 것은 상악 전치부에서 심미성이 잘 유지가 된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으니까 임플란트나 혹은 그 발치가 되어 있는 파닉 부위에서의 연조직의 두께는 1.5가 폭이 넓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하이트는 그거보다는 조금 낮게 되는 그러한 과정들을 거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와 반대로 자연치에서는 이와 같이 윈스트롱이 96년에 발표한 논문을 보면 높이가 1.5고 폭은 한 1mm 정도가 되어도, 그러니까 1.5 대 1 정도가 되어도 이 연조직이 잘 유지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치보다는 확실히 임플란트가 이런 면에서는 조건적으로 좀 불리하다는 걸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위를, 그러니까 베이스, 그러니까 폭을 갖다가 조금 넓게 해줘야지 이 연조직들이 리세션이 잘 일어나지 않고 잘 유지가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임플란트는 이와 같이 식립이 되었고요. 수술 직후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 발치와의 뇌에 이렇게 임플란트는 잘 식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힐링되는 양상이지요. 수로 18일 정도 지났을 때 힐링 양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개월 정도 지나서 이제 임시 보철물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두 번째 임시 보철물도 파닉을 조금 더 눌러주기 위해서 두 번째 임시 보철물을 다시 만들어서 했고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한 4개월 정도 지났을 때 최종 보철을 완성을 하였습니다. 이 연조직의 폭들이 조금씩 이렇게 늘어나 있고 이 폭이 좀 두꺼워진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보철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렇게 이제 보철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 12번과 22번에 이제 그 모양이 조금 달라서 아쉽기는 하지만 이런 정도로 환자분도 만족을 하셨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했고요. 다음에 이제 임플란트 주변에 그 본들도 잘 유지가 되는 그런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루 잠깐 질문이 있어서요. 예. 지금 이야기를 할게요. 질문이 이제 그 구치부에서 발제 즉시 식립을 했을 때, 나중에 이제 힐링을 올릴 때 힐링을 이제 굉장히 넓은 걸로 하게 되더라도 이제 구치부가 워낙 넓다가 보니까 광활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힐링을 갖다가 올리더라도 그 갭이 남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뭐 저도 대부분 그렇게 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갭만큼의 콜라 테이프를 갖다가 넣고 그 콜라 테이프를 슈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것을 일부러 뭐 플랩을 열어서 당겨서 수처를 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힐링을 좀 큰 걸 쓰시고 남게 되면은 그때도 마찬가지로 콜라 테이프 같은 걸 이용을 해서 이제 그 오픈 시켜서 이제 힐링을 시켜주시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오히려 그 힐링이 너무 커서 그 발치와를 완전히 채우는 경우는 오히려 좀 좋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거에 의해서 이제 오히려 그 연조직이 자라 들어온 것들을 방해를 받는 경우들도 좀 있기 때문에 그 발치와의 크기보다는 조금 작은 그 힐링을 쓰시고, 그 다음에 그 남는 갭들은 콜라 테이프라든지 아니면 연조직 남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수술할 때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집어넣고 그 위에 이제 상부에 그 슈처를 해주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질문에 답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다시 케이스로 돌아가서 수루 1년 9개월 정도 지났을 때 사진이 되겠습니다. 뭐 비교적 연조직들은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클루잘 면에서 봤을 때도 잘 유지가 되고 있고요. 두께가 잘 유지가 되지요. 그리고 이제 6년 정도 지나서 환자분이 이제 보철물이 탈락이 돼서 오셨는데요. 이때도 보시면 뭐 인플라메이션 소견 없이 잘 유지가 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초진시 사진이고요. 그러니까 한 6년 정도 지났을 때 사진인데 초진의 연조직의 두께에 비해서는 이 부분이 확실히 두꺼워진 상태로 잘 유지가 되는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6년 정도 지났을 때도 보면 연조직이 잘 리세션이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잘 유지가 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두 번째 케이스에서 이제 제가 그 상악 전치부에서는 연조직 이식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연조직 이식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그 폭을 갖다가 넓혀줘야 된다. 그래야지만 그 높이가 잘 유지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기억을 하고 이제 수술을 하면 좀 더 나은 결과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초진 사진과 비교를 했을 때 뭐 진지바이 리세션이 많이 있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엑스레이 상에서 봤을 때도 임플란트 주변의 본들은 잘 유지가 되는 그런 양상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상으로 뭐 이제 기억에 될 숫자들은 이제 다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전치부 케이스 하나만 더 보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여러 가지 말씀드린 내용들이 이제 또 다른 케이스에서는 또 어떻게 적용을 되는지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이 이제 이렇게 내원을 하셨고요. 그 11번부터 해서 13번까지 그 치아들이 루트 프랙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보시면 11번, 12번, 13번 이렇게 다 루트 프랙처가 되어서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노라마 사진이고요. 그래서 환자분은 이제 교환면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파필라 웨이, 팔라탈 인시전과 플랩을 이용을 해서 열어줬고요. 그 다음에 바칼 쪽도 이렇게 플랩을 열었습니다. 파필라는 유지해 줬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발치를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치부에 이 보시면 앞에 환자분 상태를 보시면 굉장히 두껍고 띡한 바이오 타입으로 보이지만 우리가 실제로 수술을 들어가서 열어보면 예, 이렇게 바칼본의 두께가 이렇게 얇아져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이제 제가 임상에서 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1mm 이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본그라프트와 연조직을 이식술을 통해서 이제 보강을 해주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드릴링을 해줬고요. 그다음에 임플란트를 이렇게 식립을 했습니다. 팔라탈 쪽으로 치우쳐서 만약에 이 갭이 2mm가 안 나온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팔라탈 본이 보통 이제 구개측 본들이 대부분 골판들이 두껍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약간 삭제를 하면서 조금 더 임플란트를 팔라탈로 옮겨서 식립을 하시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선생님들께서 많이 접하지는 않으셨겠지만
발치화 자체를 리치 스프릿으로 해서 발치화를 조금 더 이렇게 폭을 늘려주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여기에 2mm 이상을 확보하는 것들이 개인적으로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그 팔라탈 플랩을 이용을 해서 CTG를 조금 더 용이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CTG를 팔라탈 플랩에서 이렇게 젖혀서 플랩에서 이제 그 CTG를 채취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연조직의 폭을 갖다가 항상 두껍게 가지고 가는 것이 상악 전치부에서 친미성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채취된 CT를 고정을 하고, 그 다음에 본그랍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수술을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페리피칼 사진이고요, 수술 직후에. 네, 수술 하루 정도 지났을 때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블러드 클라트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13일 정도 지났을 때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두꺼워져 있는데, 여기가 아마 이제 그 본그раф트 한 것들이 왓증이 됐는지, 연조직하고 같이 이렇게 좀 떨어져 나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기가 조금 아쉽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최종 보철은 이제 이렇게 완성이 되었고요. 이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서 최종 보철은 5개월 정도의 이런 정도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상으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은 다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테이크홈 메시지를 하고 오늘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괜찮네? 또 다른 질문이 있다고 하셔서 질문에 잠깐 답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제가 질문을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연조직 CTG를 그 고정을 시키실 때는 그 바칼 쪽에서 그 원래 플랩을 열고 그 플랩에 이제 그 니드를 한번 땀을 따시고 그 다음에 그 안쪽에서 CTG를 다시 이제 슈처로 그 고정을 시키시고 그 다음에 다시 빠져나올 때 CTG를 따고 그 다음에 그 남아있는 플랩도 따고 해서 그 남아있는 플랩의 바깥에서 이렇게 나트를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로 슈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 같은 게 있으면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그거는 혹시 시간이 되면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테이크홈 메시지는 정리를 하면 2대 0.5 기억을 해야 될 숫자가 그 번들본의 두께, 협측과 설측의 두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치와의 고리식은 코로나는 한 3분의 1 정도, 그래서 3분의 1 정도를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주, 이것은 이제 발치와의 상피가 덮이는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mm 이하인 거죠. 그래서 항상 이제 이 숫자를 보면 저도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치부에서 할 일이 점점 많아진다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그게 이제 우리가 닥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1mm 이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악 전치부 협측 치조골의 두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조직과 고리식술이 좀 필요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2mm 이상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상악 전치부 수술할 때 그 갭 디스턴스를 2mm 이상으로 이제 유지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대 1.5 상악 전치부 연조직이 잘 유지되기 위한 조건은 높이 대 연조직의 폭의 비율이 1대 1.5가 되는 것이 좋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